상지 기능 평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신체 좌우 대칭성을 좀 평가하는 걸로 이제 두 팔이나 두 다리를 근력이든 뭐 기능이든 범위든 체크해서 비대칭성을 구하는 양식인데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A와 B에 각각 양팔을 대입해서 보이는 식과 같이 해서 계산하시면 되시고요. 이 측정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대칭하고 100에서 100보다 낮으면 이제 비대칭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걸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부상에서 회복할 때 수술 제외 환자들이 90% 미만의 그 건축보다 약한 환측 상태로 보인다고 하면은 이제 비대칭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운동 성능이나 생체 역학에서 연구에 대해서 사례를 적용해서 이제 비대칭성을 구하는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상지 기능 평가에서 이제 PROM이랑 그 다음에 조인트 센스, 그 다음에 스트렝스, 모터 컨트롤, 펑셔널 퍼포먼스, 숄더 엔듀런스, 이거를 이제 각각 뒤에 나올 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PROM인데요. 이제 90도 에비덕션 상태에서 턴 로테이션 해서 이제 각각 체크해서, 그 다음에 수술 한 측이랑 그다음 비수술 측이랑 같이 해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계산 양식으로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인트 센스인데요. 처음에 이제 미들 레인지에서 각각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90도로 에비덕션 하시고, 그 다음에 90도 플렉션 해서 엘보 플렉션 해서 이제 익스턴 로테이션이랑 인턴 로테이션이랑 처음에 환자한테 움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임의로 어떤 값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해서 환자 혼자 움직여 봤을 때 비슷하게 3을 측정해서 비슷하게 나오면 정상.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만큼 하라고 했는데 환자는 뭐 더 넘어간다거나 그거보다 못 간다거나 하면 비정상으로 간주합니다. 요거는 영상 같이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정한 값에 대해서 환자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환자 스스로 움직였을 때 각도가 제가 정한 각도가 맞는지 체크해서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면 정상, 못 들어가면 비정상입니다. 이건 아까는 이제 미들 레인지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엔드 레인지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ROM 체크하고 제가 임의로 설정한 각도 값 재고 환자 스스로 움직였을 때 그 각도가 오차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익스턴 로테이션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측정은 수술 측, 비수술 측 다 하는데 이제 방식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측정 장비를 샀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면서, 방법은 그냥 전원 켜시고 스캡션 각도에서 처음에는 익스턴 로테이션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최대 아이소메트릭 값을 이제 하면은 숫자가 나오거든요. 여기 스트렝스 그걸 체크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에비덕션 상태에서 똑같이 측정하면 됩니다. 해서 보이시는 표에 기록해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던 식 LSI 그거 양측 비대칭성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100개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지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휴맥이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최대 신장성 스트렝스 체크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장비가 따로 없긴 하지만 뭐 영상 이거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그 휴맥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최대 그 신장성 스트렝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자세에서 똑같이 인터널 로테이션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는 표에 입력해서 LSI 계산하고 양측 비대칭성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했던 익스턴 로테이션이랑 인터널 로테이션이랑 각도 각각의 뭐 그 스캐플라 플레인이랑 이제 90도 에비덕션 상태에서의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같이 계산해서 이제 환자가 얼마나 호전이 되고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지만, 이제 수술 측이랑 비수술 측이랑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계속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스캐플라 주변 근육들 체크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그 하부 승모근 우리 체크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블랙번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환자 푸른 자세에서 발 들어서, 자 들어볼까요?
맥시멈까지 버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버티고 멈췄을 때 값을 입력하시면 되고, 똑같이 이제 옆으로, 팔을 옆으로 해서 미들 트랩도 똑같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제 팔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돌릴 수 없다면 그냥 스피네이션 안 시키고 측정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견갑골 이상 운동 테스트를 할 건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측정표 같은 경우는 그 크로닉 환자들보다는 이제 수술 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딱 봤을 때 어떻게 측정해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캐플라가 어떻게 움직이면 비정상이고 어떻게 움직이면 정상이고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리듬이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술 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측 대비 환측이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냐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은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 플렉션이랑 에비덕션 RM, 전체 RM 하게 되는데, 이제 25ppm 속도로 해서 25ppm 생각보다 팔을 전체 다 늘리고 내리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속도로 움직여야 돼서 환자들한테는 조금 측정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바로는 힘들겠지만, 에이덕션이 다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못 움직이면 그냥 비정상, 건측 대비 환측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로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속도로 팔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때는 스캐플라도 같이 보면서 어느게 비슷하게 움직이네, 좀 잘 안 따라가네, 좀 굳어있네, 아니면 너무 먼저 움직이네, 이렇게 저희가 손을 대고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같이 해서 어떻게 잘 환측 대비 환측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를 비교하는 게 가장 측정의 목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영상 같이 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운동들은 다 영상에 잘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영상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한 팔을 지지한 상태에서 이제 검사하는 쪽 팔을 밀었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오는지, 또 이것도 건측 대비 환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 측정하는 장비는 많긴 한데 사실 굳이 장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임의로 C테이프 같은 거 잘라 가지고 표시해 놓고 어느 정도 거리 나오는지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 저희 이제 미니콘 같은 걸로 같이 측정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영상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이프 붙여놓고 양쪽으로 움직였을 때 남성분들은 15초에 20회,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또 나올 텐데 무릎 꿇고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얼마나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지, 그 기준 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이제 기능을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PPT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평가하면 되고, 이제 15초 동안 계산해서 테이프 달 때마다 1회로 반복해서 남성은 21회, 여성은 23회 정도 이 기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영상에서 나왔었는데요, 앉은 상태에서 공을 던졌을 때 2kg짜리 메디신 볼을 던졌을 때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서 이제 좌우 수술 측이랑 비수술 측의 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고, 이때 이제 테스트하는 중에서 팔이 선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상체가 벽에서 떨어질 때, 아니면 이렇게 자꾸 내가 팔로 던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보상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몸을 쓸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내가 팔을 건측이랑 환측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움직임은 최대한 제한시키고 최대한 어깨로만 쓸 수 있게, 상체로만 이렇게 팔다리로만 쓸 수 있게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등받이에 완전히 붙여놓고 다리도 저기서 넘어가지 않게 해서 얼마나 멀리 던지는가, 또 환측은 그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던지는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엎드린 상태에서 팔 옆으로 이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는데, 이것도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 정도 BPM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버티고 내리고, 다시 버티고 내리고,
이거 그 BPM 같은 경우는 저희 유튜브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필요했던 25 BPM이나 그냥 30 BPM 치면 나오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환자한테 소리 들으면서 파일 들어 올리려고 하면 돼서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병원에서 측정을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환자분들 다 오시는 환자분들 다 평가를 했었는데, 이게 뭐 근력이 떨어지신 분도 당연히 많지만 속도에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 속도에 반응을 못 해요. 그거보다 계속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피드백을 계속 주시면서 평가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모든 평가는 다 똑같지만 잘 안 되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뭐 비이상적인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바로 측정 중단하시고 그거에 맞는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쓰려고 할 때 각 그 부위별 근력에 대한 수치의 평균값, 나이에 대한 평균값이나 수술 후 환자에 대한 평균값을 알아야 저희가 적용했을 때 정상 비정상 알 수 있는데. 아니죠. 환적 관측이니까 다 내 거잖아요. 내 걸로만 비교할 때 말고 그러면 절대적인 값으로 비교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절대적인 값으로 비교할 순 있지만 이게 지금 이 평가지는요, 그 우리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평균을 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수술한 팔이 건축에 대비해서 얼마나 회복했냐를 보는 목적이 좀 더 맞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좌우 비교만. 네. 근데 만약에 쌤이 그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 환자면 롬피가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거 하면 다 나와요. 내 키, 내 몸무게, 내 나이대, 내 성별에 맞는 그 기준치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차라리 이렇게 단일 관절 근력 체크하는 것보다는 저쪽에서 기능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냥 임의로 했을 때 저희는 환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측정할 때는 좌우 비교를 하는데 네. 이 절대값을 좀 알고 싶긴 한데 그래도 그 대략적인 그 제품사에서 나온 그런 게 없나요? 20대 남성 기준으로. 이게 한국 제품이 아니라서 다 영어로 써 있어요. 근데 뭐 사용 설명하는 거나 그런 뭐 측정 방법 뭐 이런 건 있는데 그 기준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근데 그거는 아마 검색하면은 어느 정도 수치는 다 나올 거예요. 그 논문 같은 거 보면은 대한민국 평균 뭐 20대 나이대 뭐 평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 그게 왜냐면 그게 딱 표 이렇게는 안 나오더라도 이미 그런 연구들이 엄청 많이 진행됐을 거라서 거기서 20대 평균 뭐 예를 들면서 뭐 이렇게 논문 보면은 나오잖아요. 처음에 서론에 이제 뭐 20대 대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검사를 했다. 그럼 걔네들 측정 값을 보면은 대충 20대 남자 평균이 이 정도겠구나. 우리가 임의로 예측할 수는 있겠죠. 그 정도 하면 수 있어요. 가도 돼요? 네. 이게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프리오피 삼성에서 있을 때 이거를 비슷한 걸 썼던 걸로 기억해요. 치료학생들에서 늘 외래에서는 평가를 했었는데 프리오피 한번 평가하고 그다음에 포스트 오피의 익스트로테이션 퍼프, 그러니까 쌤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그 ACL을 하든 뭘 하든 어떤 근력이 이제 위크니스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호전되는지를 그게 이제 논문의 데이터로 쓰이거든요. 그 논문에서는 그 모터 펑션의 평가랑 그다음에 페인이나 그다음에 뭐 무슨 스코어 무슨 스코어 바스 포함해가지고 각각 어떤 대표적인 샬드는 어떤 스코어, 데시멀 스코어, 무릎도 어떤 스코어가 다 있거든요. 샤드는 논문에 쓰는 것들. 그래서 그 안에서 모토가 되게 좀 중요한 결과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 환자가 이런 모토 체크를 했을 때 환자가 이제 자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 우리가 계속 재활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중간 평가를 계속 해주는 거랑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안 치고 그냥 공부만 막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시험 중간 평가를 계속 해주면서 하는 거랑, 시합도 마찬가지죠. 운동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해서 자기의 레벨을 측정하면서 모의 시험이든 어떤 축구도 마찬가지로 평가전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게 중요한 중간 체크 단계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원래 체계적으로 제가 맨날 페이퍼를 주는데 쌤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치료선생님이면은 그 페이퍼에서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좀 더 빨리 해도 되고 이 사람은 좀 천천히 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하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환자의 단계를 앱이나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하더라도 아니면 그런
환자가 관리가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써봅시다. 그래서 숄더에 결국 다 하고 났을 때 정리를 좀 한번 해줘요. 각각의 이제 프로시저에 대해서 초기, 그다음 중기, 러프하게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네. 운동 재활을 우리가 공부해보면서 각각 어떤 프로토콜이 어떻게 비슷한 거, 상이한 것도 있고 약간 이런 컨셉 비슷하다 이런 것들 네.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초기, 중기, 후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오늘 MGH 그 프로토콜을 보면서 뭐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막상 실제적으로 환자를 대했을 때 오히려 그거보다 환자가 훨씬 더 빠른 경우도 최근엔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기간이 나오긴 하지만, 물론 그 기간에 어느 정도 다 맞아 떨어지게 저희가 하겠지만, 확실히 그 환자들의 상태를 저희가 정확하게 평가해서 지금 어느 단계의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확실하게 먼저 좀 보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프로토콜은 말 그대로 그냥 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도 거기서는 좀 추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게 이 환자한테 필요한 동작이 뭔지, 이 환자가 평상시에 어떤 걸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비슷한 동작들을 많이 넣거든요. 우리가 선수들이 왔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스포츠 스페시픽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으니까 좀 접목을 하려고 하겠지만, 사실 일반 환자분들한테는 그런 걸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일반 환자들도 뭐 일례로 곽기수님은 트래픽 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트래킹 하는 거에서 어떤 동작들을 좀 많이 하는지, 또 불편한 건 없었는지 체크해서 그런 보행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올라가는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어떻게 패턴이 나오는지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보강을 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필요할 거고, 중기에서는 아까 방금 제가 말했던 그 환자 상황에 맞는 동작을 조금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추가를 해야 되는데, 바로 뭔가 CKC, 그러니까 복합 관절 운동을 들어가게 되면은 부담스럽고 또 거기에 대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을 OKC 상황에서 어떤 우리 패턴에 맞는 동작을 좀 넣고, 그다음 말기에는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CKC 패턴에서 확실하게 비슷한 동작, 더 비슷한 동작을 복합적으로 운동을 좀 시키는 게 저는 초기, 중기, 말기에서 조금씩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넣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숄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지표도 있고, 저희가 MGH 거를 참고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TSOC를 갔을 때 TSOC는 포스트오픽 그 원데이부터 바로 이제 ROM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생각해서 지금 현재 스몰 티어 리페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는 90도, 그 다음에 2주차는 거의 풀을 시키는 TSOC의 재활 프로토콜처럼 좀 더 빨리 당겨서 하는 편이고, 그 안에서 커프의 상태나 이 환자의 조직의 상태에 따라서 뭐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조율을 해야 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이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 이때까지 뭐 슬랩이든 뭐 방카트든 이해도가 쌤들이 조금씩 이제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이해도에 따라서 수술을 하든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든 이 재활에 대해서는 어떠한 컨셉으로 진행된다. 약간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커프랑 뭐 방카트나 뭐 슬랩이나 뭐 이렇게 큰, 아니면 캡슐라이티스나 뭐 이런 캡슐라이티스는 없었지만 각각의 질환이 컨셉은 다르다.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방카트는 루즈에서 생기는 거라면 트라우마나, 그다음에 뭐 커프는 이제 퇴행성 질환이나 루즈에서 생기는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안에 디테일이 있다면 로테이션이 디테일이 있겠죠. 이상 로테이션을 언제 빨리 하느냐. 방카트는 굳이 천천히 할 필요 없고, 커프는 이제 로테이션, 익선 로테이션 제한이 있으니까 천천히 로테이션에 좀 시간을 좀 뜸을 들인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안에서 커프도 스몰, 라지, 이렇게 미디엄 사이즈가 있었고, 그 사이즈에 따라서도 천천히 하고, 그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면은 커프도 이제 스몰 테어랑 미디엄 테어까지는 비슷한 녀석인데, 그 다음에 매시브 테어, 이런 녀석은 아예 좀 다른 녀석이에요. 별개의 녀석. 똑같은 커프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관절염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제가 쌤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재활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술, 호피랑 이제 재활은 뗄 수 없는 관계고, 재활 치료에 대해서는 중요성은 지금도 더 학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더 중요성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이 70%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자 치료에 대해서. 수술은 뭐 30%. 그러면 왜 하느냐에 대해서 좀 다시 우리가 인식한다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이 환자가 원래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충분한 그 활동량을 유지하고 운동량을 유지하고 근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게 쉽게 말해 퍼포먼스가 100이어야 되는데 70이다. 그러면은 그 70이어서 수술의 목적은 이 사람을 조직을 다시 리페어해서 다시 이제 붙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세컨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은 다시 원래 자기가 활동량을 회복시키는 거. 저는 그거 생각해요. 우리가 선수들을 막 트랙에 막 올리는 것처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것이 이 스포츠학의 가장 핵심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재활을 하면서 이 사람을 우리 목표 지점을 늘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 MJ 프로토콜대로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전에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활동량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부터 일단은 활동량을 파악하는 게 좋고 이것도 이제 굳이 한다면은 건축이랑 비교하면 나오겠죠. 건축의 노트 파워랑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건축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80% 회복됐네, 90% 회복됐네. 우리가 억셉터블 레인지와 이제 그 범위를 이제 정해주는 거죠. 환자분은 우리가 한 90%까지 가봅시다. 언제까지 기간을 그렇게 해서 해보고 뭐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원장님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더 스트렝스 원래 건축보다 훨씬 더 리컨스트럭션 강화를 시켰다. 강화를 시켰으면은 그러면 더 세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술하는 목적이 100% 아니고 120%를 하겠다거든요. 안 되는 분들은 뭐 80%인데 그거 이상 되는 분들은 제가 수술할 때는 이 사람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늘 그렇게 외래에서 설명해요. 건축보다 훨씬 더 스테이블하고 훨씬 더 튼튼하니까 이제 시간 지나면은 더 헤비한 운동을 해도 건축보다 훨씬 더 헤비한 운동을 해도 부담을 적게 느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환자는 우리가 그러면은 건축보다 110%, 120%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입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디테일이 있고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너무 파일이 심했다. 이제 박경자님인가? 그분은 파일이 매시브 테어고 그분은 파셜 리페어했어요. 그 수술 자체를 다 너무 범위가 넓어서 다 꼬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80% 정도를 제가 목표로 하겠죠. 건축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다 이제 고민을 하고 쌤들이 이제 환자에 대해서 한번 두 번, 세 번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또 임상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수술과 재활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고 목적은 수술이 목적이 아니라 저는 이 사람의 퍼포먼스 그리고 활동량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수술과 재활에서 재활이 우리가 하는 그 단계를 끌고 가는 거죠.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환자들을 끌고 가고 그 안에 교육이 되게 중요하겠죠. 병원은 일주일에 2번씩 외래 베이스로 오는데 그걸로 부족하겠죠. 그래서 환자들한테 푸시해서 집에서도 계속 해라 숙제를 계속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환자가 결과가 좋겠죠. 저는 오래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늘 목표를 정해줘요. 8주. 그래서 한 2달, MGH 프로토콜은 뭐 한 5달 이렇게 되지만 5달까지는 저는 2달 안에 많은 교육을 다 해서 그 뒤에는 혼자만 운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보고 판단하셔서 이 환자가 좀 더 필요하면 뭐 석 달 아니면 그거는 그렇게 끌고 가시면 되고 그 안에서 변화하는 이 환자가 좋아지는 이런 경과들을 보면서 초음파도 한 번씩 보세요. 초음파도 제가 팍스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실제로 관심 있는 환자들이 있으면은 저희 외래 진료 볼 때 가서 한번 직접 보시고 이 환자가 어떻게 피지컬 리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느는 게 더 나아지시고. 저 그 견갑골 운동 이상증 테스트 하기 전에 저희가 주말 동안 같이 교육 듣고 했었으니까요. 그 전에 이제 견갑골의 제 위치를 한번 짚어보고 그 테스트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예를 들어 정렬이 틀어지게 되면 당연히 비이상적인 게 나오니까 저희가 그거는 잡아줄 수 있으면은 좀 세팅을 다시 잡아주고 나서 측정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실례 안 된다면 못 들은 선생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찾는 팔페이션 방법이나 이런 거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스키플라 팔페이션이. 네. 네, 뭐. 네.
저는 뭐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많이 보는데,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소라식 상태를 먼저 좀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라식 정렬은 목이랑 가장 많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시선 이렇게 좀 밑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들고 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멀리 보라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플렉션 되지 않게 조금만 잡아주고 나서 견갑골 모양 체크하는데, 이제 안에 그 메디al 라인 따라서 쭉 그어서 어떻게 각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아래 엠피리얼 앵글에서 스캐ପୁ라 각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좀 대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루트 있잖아요. 스파인 루트에서 발세브라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양쪽에 봤을 때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좀 방법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 병원이 급성기 병원이었다 보니까 또 평가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었고, 그 영향 때문인지 여기 와서도 평가에 제가 조금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교육으로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유익하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건측과 이제 손상 측의 비교 방법을 좀 제대로 알 수 있어서 좋았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수술 후 환자분들이 회복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했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기기를 좀 잘 써서 앞으로 조금 평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렇게 환자분을 누우세요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리에 잠깐 앉으신 상태에서 우리 차팅란이나 아니면 따로 메모지에다가 이제 환자분의 기본적인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 2, 3분에서 뭐 많으면 한 5분 정도 기록을 좀 합니다. 환자분이 처음에 뭐 어떻게 아파서 오셨고, 주로 하시는 동작, 뭐 직장에서의 주로 많이 하시는 그런 자세, 그리고 또 운동했던 어떤 운동을 했고, 그리고 통증이 생긴 그런 시기, 그래서 언제부터 더 아파오고, 그런 정보들이 이제 치료하실 때 상당히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치료를 하고 환자분이 다시 돌아가셔서 그런 근무 자세를 똑같이 하셨을 때 그런 이제 통증이 떨어졌다는 것도 본인도 이제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뭐 원장님께서도 항상 어깨나 이런 쪽으로 수술을 하시니까, 이게 환자분들이 수술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우리가 사진상으로 그런 각도를 조절해서 찍어 놓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이런 근력 평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선생님께서 뭐 대학원이나 이런 쪽에 지나가셨을 때 논문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실 때 미리 이런 거를 연습해 보시면 다음에도 그런 논문 측정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 근력 검사 기계로 아까 근력 테스트 한다 하셨는데 아이소메트릭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타팅 포지션에서 하는지 아니면 미드레인지에서 하는지 엔드레인지에서 하는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이 나는 곡선 있잖아요. 곡선에서 보면은 가장 이제 머슬에서 중간 레인지에서 측정했을 때가 힘쓰기가 가장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이셉스를 한다고 했을 때 엔드레인지나 스타트에서 하면은 불필요한 힘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애초에 바이셉스가 힘을 제대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립 상태에서 하는 게 우리가 근력 측정하는 데는 가장 좋을 겁니다. 네. 작년에는 한국에서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했거든요. 샌프란시스코는 한국의 유튜버 찾아보시면 치안이 되게 안 좋다고 돼 있어서 그랬는데, 올해는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AOS 학회에서 제가 좋아하는 멘토고, 저희 이제 견주관절 회장님이시고 삼성 이제 교수님이시고 하신 유주철 교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고 잘 하셔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만났고, 유주철 교수님뿐만 아니고 서울대 오주환 쌤하고 뭐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드렸었는데 사진은 이렇게 제가 발표했던 거는 휴메랄스템 예전에 삼성에 있을 때 연구했었던 연구 자료들 종합해서 발표를 했고, 요거는 이제 뭐 리버스 토탈 숄더를 할 때 이거는 디테일한 내용인데, 리버스 토탈 숄더를 할 때
이거 스템을 좀 프레스핏 예전에는 꽉 끼는 걸 했더니만 본이 잘 보시면 본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그 본 어댑테이션에서 리소프션 본이 이제 결국 너무 꽉 끼면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가해져야지. 뭐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뼈는 스트레스가 가해져야지 그게 다시 단단해지고 그 경도를 유지를 하는데 스템이 너무 그 강도를 대신 먹어버리면은 오히려 뼈에서 스트레스가 아예 안 걸리게 되면은 뼈는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 이야기고. 그래서 적당한 얇은 스템을 써야 된다. 결론이 그겁니다. 여기 보면 B는 이제 엄청 굵죠, 스템이 꽉 끼는 거고 A는 얇습니다. 최대한 얇은 걸 써야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운동을 한번 하러 갔어요.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 없죠, 여기. 그래서 게으르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좀 게을러졌었는데 아침에도 오늘 운동하고 왔었는데 4시 반이에요. 4시 반에 풀로 차 있습니다. 좀 임프레시브 해야 돼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네, 4시 반에 꽉 차 있었어요. 꽉 차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치료사 쌤들도 있고 간호사도 같이 오고, 이 학회는 그 다음에 그 의과학자들도 오고 의료기 업체 대표님하고 다 와서 박람회처럼 모든 이제 주제에 대해서 수많은 디스커션을 하는, 거의 세션만 해도 한 600개, 700개 정도가 있어서 제 혼자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회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든 이제 연구들이나 그 다음에 수술이든 모든 테크닉이든 뭐 재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발표되는 모든 것들을 재활하는 기구들도 마찬가지, 다 여기서 이게 발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그래서 그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찍 자느냐 했을 때 그 학회가 7시에 시작하거든요. 7시에 시작하면 이 사람들 6시 반에 준비를 해야 돼요. 6시 반에 다 정장인 거야. 그래서 6시 반에 이제 준비해서 7시에 하고, 그 다음에 5시나 6시에 끝나요.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호텔 밑에 로비가 있어요. 그 로비에서 엄청나게 막 디스커션 합니다. 뭐 11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11시까지 디스커션 하고 새벽 4시에 또 운동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니네들 잠은 언제 자냐 했을 때 반문이 왜 자냐, 잠을 왜 자냐, 여기서는 잠은 그냥 옵션이다, 뭐 이렇게 조크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택이다, 필수가 아니다. 아무튼 이제 이 안에서 이런 저는 발표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술들 아니면 제가 관심 있던 스포츠 의학, 그 다음에 재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많이들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좀 배우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수많은 이제 병원들이 있고, 그 안에서 한국에서도 발표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임프레시브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아스코르빅 액시드, 그게 상을 탔는데, 우리가 아스코르빅 액시드를 썼을 때 우리가 토탈리 수술을 할 경우에 수술해서 출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연 출혈을 막기 위해서는 아스코르빅 액시드를 썼을 때 효과가 좋다, 이게 상을 탔어요. 그래서 그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위에서 하고 있는 PRP나 그 다음에 BMAC 인젝션을 하고 지금 있는데, BMAC 말고도 CBMA라고 하는 다른 주사가 또 있더라고요. 약간 이제 굳이 설명드리면은 골수세포를 뽑아가지고 원래는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쓰는데, 원심 분리기를 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주입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새로운 컨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기 바셈 교수님 되게 좋으세요. MGH 교수님이시고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LD 트랜스퍼라고 하는 새로운 수술을 테크닉을 만드셨고, 저희 유재철 교수님 팀, 저도 이제 같이 발표를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바셈이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거예요. 이런 헤비한 수술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잘 보면은 라티스무스 돌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델토이드 펑션이 다 떨어지는 젊은 환자한테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아킬레스 텐던을 알로그래프트라고 다른 이식을 해서 커프에다 붙이는, LD 트랜스퍼의 저분이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매시브 테어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제 아이디어가 계속, 어깨 파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그냥 리버스 해, 이런 컨셉이었다면은 지금은 리버스 최대한 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어깨 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리버스는 최후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말고 나왔던 게 SCR이 나왔고 테루미아타가, 그 다음에 그걸 대체하는 것들이 이런 이제 LD 트랜스퍼,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는 어드밴스먼트로 다 넘어갔고, 그 다음에 뭐 수술하는 테크닉을 이제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고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게 튜베르 플러스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GT에다가 이제 알로를 그냥 덮어 넣는 것만 하는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세션은 이제 이볼빙 테크닉이라고 해서 새로 이제 발생되는 새로운 그런 이제 수술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지금 세션이에요. 그래서 레시브 광범위 파열에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게 세션이었고요. 제가 요 사진, 이거는 이제 수술하는 영상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처음에 갔을 때 이 세션에 참석했더니 이제 디스커션, 한 케이스마다 이제 디스커션 했고, 이번에 AOS에서 수많은 세션 중에서 상을 탔던 게 하나가 이제 방카트 어깨 탈구였어요. 그게 어깨 탈구의 기존의 우리의 컨셉은 이거였어요. 의사들은 15세가 약간 기준이었어요. 15세 미만의 어깨가 퍼스트 디스로케이터가 돼서 어깨 탈구되면은 얘는 처음부터 수술을 바로 권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15세 말고 15세에서 20세 사이에는 약간은 고민을 좀 하는 에이지고, 20대 이상은 한번 빠졌다고, 처음 빠졌다고 바로 수술을 권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15세 미만이면은 성장판이 열려 있고, 얘가 이제 빠지는 것이 그만큼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뼈에도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결국은 뼈가 자라는 나이, 아직 덜 자랐다는 거죠. 자라는 나이에 얘가 어깨가 계속 빠지면은 그 안에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빠졌지만 바로 수술을 해주는 게 15세 미만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게 발표가 됐냐면은 이제 매튜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25년 동안 미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25년간의 그 스포츠를 엄청 많이 하고, 미군은 막 맨날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포츠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이 한번 처음에 빠졌을 때 내비뒀더니 그게 결과가 너무 안 좋다. 어차피 얘들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빠지니까 그냥 20대 이상의 젊은 환자들한테 그냥 처음부터 수술했는 군,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빠지고 수술했는 군을 나눴을 때 결과가 당연히 처음부터 수술한 군이 훨씬 좋더라. 이것이 이번에 상을 탔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셉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의사들도 그렇게 되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야,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는 두 번, 세 번 빠져야지 수술을 하자라고 지금 다 의사들이 생각했다면은, 이번 학회 그 주제 발표로 인해서, 야, 그러면은 20대 이상의 스포츠를 정말 많이 하는 친구, 그런 분들은 바로 수술하자. 이렇게 지금 컨셉이 좀 바뀌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방카트도 보면은 그 캡슐이 터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억하시는지, 발표하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글레노이드 본이 깨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본이 방카트 하거든요. 뼈가 깨지는 경우에는 원래 컨셉은 그래도 그냥 관절경으로 꼬매자, 이게 원래 컨셉이었다면, 지금은 꼬맸을 때 예후가 좋지 않더라. 그냥 뼈를 이식하자. 이게 훨씬 낫다. 그래서 귀찮아도 뼈를 이식하는 게 지금 약간 대세로 바뀌었어요. 이게 약간 트렌드입니다, 의학. 그래서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 안에 논문들이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 논문들을 발표하는데 그냥 꼬매는 군과 그 다음에 뼈 이식했는 군을 비교를 했겠죠. 비교를 해서 그게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했더니 뭐 1년 지났을 때 그 안에 아까 말했으면 이런 모토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스코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환자들의 이제 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야, 이렇게 A와 B군을 나눴는데 B군이 그 뼈 이식을 했는 군이 당연히 훨씬 더 헤비한 운동까지 수행할 수 있더라. 뭐 이렇게 돼서 지금은 뼈 이식이 조금 대세로 변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어깨 파트에서는 1등이 됐고, 족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들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핵심은 벌사이티스라고 하는데, 어떤 관절이든 우리가 윤활낭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벌섹토미만 했을 때도 환자들, 제가 뭐 쌤들이 그 멘스커스나 이런 거를 제가 시노벡토미 이런 연부 조직 때문에 그게 염증이 생기고 그걸로 압력이 증가해서 통증이 생기는 거라서, 그런 시노벡토미 또는 이제 벌섹토미, 벌사 제거만 해도 환자는 통증이 확 좋아져요. 그래서 커프 리페어해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벌사이티스를 제거하는 것이 압력을 줄이기 때문에 좋아진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의사들이 예전에 컨셉을 했어요. 야, 이 환자를 수술과 비수술 군으로 딱 나눴지만,
지금은 컨셉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이거를 굳이 수술을 안 해서 뭐 얻는 이득이 있을까? 뭐 앵클, MBO 예전에 6개월 기다렸다가 또 삐고 하면 수술하자였는데 지금 컨셉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계속 발표되는 것들은 야 석 달 동안 안 되면 안 돼. 아니면 뭐 야 한 달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 이제 앵클에 그 잘 보면 ATFL도 있고 그 다음에 AITFL도 있고 CFL도 있고 이런 이제 리가먼트들이 컴플렉스한 뭐 2개 이상 파일 됐다거나 했을 때 예전에는 기다리자 프라이스가 원칙이었어요. 프라이스. 그래서 아이스백 되고 프로텍션 하고 뭐 엘리베이션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원칙이었다면 지금은 처음부터 하고 빠르게 복귀시키자. 이게 지금 많은 논문들이 지금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대세는 아닌데 지금은 야, 이 사람은 스포츠인들은 빠르게 수술하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되게 고정관념이 수술은 안 좋은 느낌이었잖아요. 수술은 안 좋은 거야. 이런 느낌이었고 그거는 물리 재활이랑 별개야.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그게 불과 5년 전에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한국에서 유튜브 찾아봐도 보면은 늘 그렇잖아요. 이거 굳이 수술해야 될까? 뭐 이런 그 영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속성으로 치료의 연속성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재활하고 이제 수술을 같이 이제 쭉쭉쭉 돌아가는 이제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지금 인식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빨리 우리가 커프든 뭐 관절경으로 작게 우리가 많이 오픈해서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빠르게 하기 때문에 제 앵클 수술하는 분들 잘 보면 2cm 열거든요. 되게 작게 열어요. 그래서 그만큼이면 2cm, 3cm 정도 열고 하면은 그렇게 하고 빠르게 내가 헤비한 운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훨씬 낫다. 뭐 어차피 6개월 뒤에 또 삐어서 또 그때 그제서야. 왜냐하면은 조직이 이미 시간 지나면은 프레시함이 잃잖아요. 결국은 이게 디제너레이션 되면서 조직이 이미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만성 염증 조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뭔가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초기에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